자, 오늘은 콩팥병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질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GFR, 즉 신장의 여과율이 60 이하면 중증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혼동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콩팥이 노화냐 아니면 콩팥병이냐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토픽은 먼저 GFR이 60 이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60%에서 70%의 콩팥이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부전이냐 아니면 노화냐에 대해서 혼동이 오신 분들, 그리고 70세 노인이면 콩팥 여과율이 정상이 얼마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토픽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시청자분 중에서 덕창고라고 하시는 분이 GFR이 60이면 신장 기능이 50% 정도라고 하셨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노화라고 본다는 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GFR이 60 이하면 60%에서 70%의 콩팥이 망가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오신 분들 있고, 환자분들 중에서 GFR이 60 이상이 되면 괜찮다고 하다가 왜 바로 중증으로 변하냐, 60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만성 콩팥병 3기가 GFR, 즉 콩팥의 여과율이 6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중증인 3기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색깔로 초록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 색깔은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즉 초록색은 환자의 예후가 좋다는 것이고, 노란색은 환자의 예후가 별로 안 좋다, 짙은 노란색은 더 안 좋고, 빨간색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구분을 한 건데요. 그 예후라는 거는 뭐냐면 사망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말기 신부전이나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예후를 가지고 색깔을 표시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벌써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단백뇨가 나올 때, 즉 단백뇨가 300mg/g 이상 나오게 될 경우에는 GFR인 즉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바로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후가 그만큼 바로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이하가 되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예후가 있고, 단백뇨가 나오지 않더라고 해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중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것이 내과 의사로부터 조기 치료가 안 되고 있어서, 아니면 신장내과 전문의로 조기 전원이 안 되고 있어서 신장의 케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의사학회에서도 이 조기 전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의 주치의는 다른 말을 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GFR이 45인데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GFR 45면 괜찮다고 말할 게 아닌데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니까 열을 받으셔서 직접 아예 의사를 바꿔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도 얼마 전에 있었고, GFR이 60대면 아주 조금 약하니까 괜찮다, 신장내과를 찾아가 봤자 별 도움이 줄 게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꽤 있어서 거기를 다니시다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GFR이 60이면 정상인데 뭐 50대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니까 이쯤이야 라고 이제 관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댓글로 보여주신 그분처럼 그 정도면 노인이고 노화 상태다, 그러니까 별 상관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병원의 내과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 의사학회에서도 이게 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면 흔함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내과 의사들이나 모든 의사들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피검사가 콩팥 기능 검사입니다. 무슨 과를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피검사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주거나 이런 다른 과에서조차 피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콩팥 기능 검사인데요.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 BMP, CMP를 하게 되는데 BMP라고 하면 Basic Metabolic Panel, 기본 대사 검사입니다. 즉 신장 기능 검사고 신장에서 하는 일의 전해질 등을 알아보는 피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CMP는 이 BMP 기본 대사 검사에서 신장 기능과 이 간 기능이 추가된 검사를 CM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들이 그만큼 또 많이 검사하는 게 빈혈 검사, C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콩팥 검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의사들이 자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혈액 검사가 콩팥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친도 흔히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에게서도 이런 무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분들이 골프를 배우게 되면 혼자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 않죠. 반드시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죠? 테니스를 치려고 해도 혼자서 테니스 라켓 가지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규적으로 하게 된다. 굉장히 많이 매일마다 하려고 한다면 레슨을 받죠. 그리고 탁구나 또는 배구 이런 모든 스포츠들이 자신이 이거를 매일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4-5번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레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 이 걷기에 대해서 레슨을 받아보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매일마다 하는 건데 걷기에 대해서 레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무슨 걷기 대회를 나가시는 프로들 빼놓고는. 3월 달에 제가 LA 마라톤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라톤까지 뛰는데도 달리기 레슨을 받고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꾸로 말해서 이런 대회에 나가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100% 레슨을 받았을 텐데 이 마라톤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레슨을 받은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걷기를 할 때 매일마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달리기에 대해서 레슨 얘기를 하면 뭐 달리기 그냥 달리는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달리기를 2년 반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걷기와 달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한 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가를 한다는 거죠. 특히 레슨을 받거나 자신이 걷는 거 아니면 뛰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포즈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걷기가 잘못돼서 자신의 건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잘못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는 않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조차도 자기가 검사하는 피검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콩팥 검사고 그러다 보니까 GFR이 낮은 사람들을 흔하게 보다 보면 다들 낮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흔함 속에서 오는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꼭 그게 그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예로 보면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환자 보고 소식하라, 살 빼라, 운동하라, 담배 끊어라 이런 조언들은 환자들이 의사들을 보면서 매일 듣기 때문에 자신들도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데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노란불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GFR 60입니다. 근데 단백뇨가 많이 나올 때는 자, GFR이 90 정도가 됐는데도 옐로우가 벌써 들어왔죠. 노란불이 벌써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뇨가 나올 때는 이 GFR이 어디에 있건 바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GFR을 우리가 많은 경우 퍼센트로 말을 쉽게 하는데 저조차도 퍼센트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히 말해서는 퍼센트가 아니라 milliliter per minute per
1.73m²인데 일반 평균 사람의 표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60이라고 하고 이 단위를 쓰지 않은 거 양해하시고요. 퍼센트가 아니라 이런 단위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FR이 60이라고 60%의 콩팥 기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콩팥이 50%가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조직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콩팥을 공여한 사람들이 GFR 변화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콩팥을 공여한 사람은 한쪽의 콩팥을 떼어준 거잖아요. 떼어주니까 100에서 시작했는데 푹 떨어지죠. 바로 콩팥을 하나 떼어내고, 그런데 푹 떨어진 게 한쪽을 떼어냈으니까 50%의 콩팥이 공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5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100이면, 그런데 50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65 정도에 있다가 70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 다른 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기서도 콩팥을 공여했을 때 95에서 100 사이 있던 사람이 7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싹 올라갔다가 10년이 걸려도 여기서 유지를 하더라. 근데 그 유지점 10년 후 유지가 어때요? 6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68에서 70 가까이 되죠. 콩팥이 50% 날아간 사람이죠. 공여를 했기 때문에 50%가 없는 사람인데, 자, 콩팥을 하나 공여한 이유는 일반인들은 콩팥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콩팥을 하나 띄어서 공여를 한 사람이 콩팥이 50%가 없어진 상태에서 GFR은 70 정도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이 콩팥 2개가 있는데 GFR이 50까지 떨어졌다면 콩팥이 50%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50%가 없어졌으면 70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분은 70이 아니라 5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0%의 콩팥이 망가진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의 콩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50까지 떨어지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FR이 50대로 떨어졌을 때 50% 콩팥이 손실되는 게 아니라 60에서 70%의 콩팥이 벌써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중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상실험 통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계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세에 GFR이 70에서 75 정도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 정도에 99, 한 100 정도가 있다 보니까 GFR이 만약에 60으로 떨어졌다면 60%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 퍼센트가 아니죠. 그래서 60대의 분들은 85, 70대의 분들은 75, 70에서 75 정도가 정상이라고 일컫는데, 자, 그러면 다시 시청자 질문 덕창고님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68세 남성인데요. 당화혈색소 6.9로서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중을 69kg에서 57kg로 감소와 체중 조절 그리고 식단 조절을 했겠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5.0으로 향상을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당뇨도 있고 하니까 로살탄이라는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저혈압이 95에서 58까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GFR이 92에서 62로 감소한 후에 약을 끊은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셨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60세 이상에서는 이것이 노화로 정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100% 노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일단 가장 쉽게 이분이 GFR이 92였는데 로살탄이라는 혈압약을 시작할 한 후에 혈압이 저혈압이 됐죠. 저혈압이 돼서 62로 떨어졌고, 이것을 끊은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90대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92로 갔다가 62로 갔다가 다시 90으로 올라갔잖아요. 약을 끊고 저혈압이 해결이 된 후에. 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에 대한 타격이죠. 급성신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성신부전이 62였으니까 이거를 진짜 급성신부전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이게 급성신부전이라고 테크니컬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노화였다면 회복을 하진 않죠. 그리고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GFR이 지금 32%가 감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급성신부전의 정의를 보자면 우리가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쓰는 두 가지 급성신부전의 정의가 있는데요. 라이플 크라이터리아가 2002년에 나와서 이걸 쓰기도 하고 아큐 키드니 인저리 네트워크 크라이터리아가 해서 2004년에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급성신부전인데 그것을 다시 세 가지로 리스크 인저리 페일리어로 나눴을 때 25% 이상의 GFR이 감소했을 때 급성신부전 리스크다. 그리고 아큐 키드니 인주리 네트워크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면 크리아티닌이 0.3 이상 증가했을 때 급성신부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GFR이 32%, 90에서 62로 감소가 됐죠. 32%. 그렇기 때문에 라이플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도 급성신부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크리아티닌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정도면 크리아틴이 0.3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도 뭐 급성신부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60 이하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굳이 이거를 급성신부전으로 설명을 구구절절 의사들이 하냐? 하지 않죠. 아, 그냥 다시 끊고 보니까 좋아졌네요. 그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테크니컬리 한번 따져보자면 저혈압을 빠지면서 92가 62로 떨어졌고 다시 90대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급성신부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화였다면 이렇게 회복을 하지 않고 예전엔 노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린애가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0대에서 70대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 중에서 자신의 GFR이 한 67이다. 계속 67. 근데 한 5년 전에는 70이었고 한 7년 전에는 72였다. 그럼 이게 노화냐?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노화라고 하기 쉽죠. 왜냐? 계속 조금씩 떨어지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분은 아니니까 뭐 한 6년, 7년 사이에 요만큼 떨어졌다면 노화라고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서는 90에서 62로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92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복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로살탄을 먹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노화라고 말씀하신 게 100% 틀렸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 ACE 이니비터 ARB를 드셨는데 ACE 이니비터는 뭐 라이시노프릴, 베나제프릴, 에나노프릴, 갑토프릴, 포시노프릴, 라미프릴 이런 프릴이라고 되어 있는 혈압약이고요. ARB 계열의 약은 로살탄, 발살탄 이런 TAN으로 끝나는 약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혈압약을 주게 되는데 이 혈압약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콩팥에 사구체가 있는데 사구체로 피가 이제 우리가 동맥에서 와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요. 자, 여기 사구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폐물이 걸러지고 이제 소변으로 빠지는데 피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ACE 이니비터와 ARB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장에 있는 정맥을 확장을 합니다. 정맥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에 있는 혈압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확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확장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이 좋은 이유는 이 콩팥에 있는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팥이 데미지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노하고 어디까지 병이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동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여기에 동맥경화증이 와서 이렇게 막힌다면 동맥이 작아졌겠죠. 그 작아졌는데 갑자기
에이스 이니비러로 여기를 구멍을 확 뚫어주면 피가 확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에 혈압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협착증이 너무 많이 와서 피가 적게 오는데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가 저혈압이 되겠죠. 그래서 콩팥에 너무 많은 저혈압이 가해지면 콩팥이 오히려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심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막혀 있지만 너무 심하게 막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약이 너무 세서 전체적인 압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됐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동맥이 협착이 된 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노화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질병이라고 봐야 되냐? 애매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이런 혈관이 있는데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질병이라고 하겠죠. 질병을 하고 이것도 질병 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요 정도 끼었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질병이라고 해야 되냐 노화라고 해야 되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들 이 정도씩 동맥경화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그 나이에는 저 뭐 괜찮아요, 노화 중에 하나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질병이고, 그럼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면 노화냐 질병이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100%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덕창고님의 92에서 62로 떨어진 그것은 콩팥에 가해진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노화 질병에 대해서 뭐 항상 컨트로버시는 있습니다. 왜냐? 70대 남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을 하셨다면 1950년대에는 70대가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으면 자연사를 했다고 했겠죠. 1950년에는. 그런데 2023년 올해에 만약에 70세가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요? 심근경색증, 즉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말을 하겠죠. 자연사는 아니죠. 자, 그런데 1950년에는 자연사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노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심장이 멈출만 했고, 그러니까 자연사고, 여기는 자연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왜 조동혁은 CKD3 만성심부전 3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중요하다고 자꾸 말을 할까? 그 이유는 제가 보건복지부 얘기도 했지만 콩팥병은 초기에 더 악화를 막기가 쉽습니다. 환자의 생활습관, 식생활을 고쳐도 콩팥병의 악화가 양호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의 남용은 콩팥병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콩팥 전문의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쓸데없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약을 막 쓰고 있다면 계속 콩팥에 안 좋은 약을 계속 쓰고 있거나 아니면 콩팥에 안 좋은 보조품들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쉽게 막을 거를 방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콩팥병은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암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암이 오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은 왔을 때 막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고 식생활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는 병이고, 벌써 생겼던 병이 특별한 치료 없이 이런 식생활, 생활습관 필요 없는 약을 안 먹음으로써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암이 걸린 사람들이 초기에 발견했다고 내가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바꾼다고 암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지만 콩팥병은 그 병이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이 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안 걸리려면 뭐 특정한 거를 드시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아예. 그런데 콩팥병은 다르거든요. 자신이 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늦지 않게 왔을 때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들이 저 혼자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신장내과 전문의들만 말하는 거냐?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만성콩팥병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나 보건총에서는 돈이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콩팥 사업이라는 걸 해서 계몽을 하는 캠페인을 벌리기도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난주인가에도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제가 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다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겁져가지고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을 다루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댓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뭐 이렇게 겁져서 진료를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아주 쉽게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장내과 전문의는 콩팥병이 악화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환자들이 투석을 할 때는 돈을 제일 많이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투석센터에서 환자들 빼내기 위해서 돈까지 주면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저쪽 투석센터에서 이쪽으로 막 모으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환자한테 돈까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 의사는 솔직히 환자가 그대로 방치를 하면 할수록 콩팥병의 악화가 더 빨라지고 투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따지면 그냥 방치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의사들은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환자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비도덕적인 의사가 한둘 있어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의사들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해서 오해 때문에 의사를 불신하고, 의사를 불신하다 보니까 의사가 하라는 것을 안 해서 다른 반대되는 것을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는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심근경색증도 어느 정도 건강한 생활을 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은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 빼놓고는 어떤 거를 했다고 꼭 반드시 암이 된다고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 조금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폐암을 빼놓고는 암을 피하려면 환자분들이 특정하게 뭘 해서 암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인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생활습관, 쓸데없는 약 안 먹고, 필요없는 CT에 조영제를 쓰지 않고, 필요없는 걸 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콩팥에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혈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